거기 들어가지 마, 제발. 그 사람 네가 만나면 절대 안 되는 사람이야.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안 들어가면 이 회사 망한단 말이에요. 엄마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복을 입은 15살 소년이 다급한 목소리로 태성그룹 본사 회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지금 서명하시면 이 회사는 1년 안에 파산합니다. 뭐야, 저건? 그 더러운 손으로 계약서 만지지 마라!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낮은 비웃음이 흘러나왔죠. 보안팀 뭐 하는 거야? 저런 애를 들여보내고. 그때였습니다. 소년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죠. 12주 사망 수익률 조건 이거 일부러 실패하게 만든 조항입니다. 순간 몇몇 임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부칙 2조도 마찬가지고요. 이름만 자문이지 경영권 넘기는 구조입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고 회사를 넘기는 계약입니다. 이 자식이 지금 뭐라는 거야? 당장 끌어내! 비서가 달려들려는 순간 잠깐! 낮고 묵직한 목소리 하나가 회의실을 갈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방향으로 향했죠. 한태식 회장. 그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 앉은 채 소년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거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소년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여기요. 그 순간 회장의 시선이 소년의 손가락으로 향했고 15년 전 빗속에서 들었던 사랑했던 여인의 마지막 말이 회장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찾아주신 분들께 건강과 재물이 가득 채워지길 바라겠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비가 아니라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거칠게 퍼붓는 장대비였죠. 서울 성북동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대저택, 현관 앞에 만삭의 여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어. 슬리퍼도 신지 못한 채 끌려 나온 거죠. 이선자, 31살. 배 위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두 손으로 막으며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어요. 안쪽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굵은 목소리가 문 너머로 떨어졌습니다. 다시는 이 문 앞에 서지 마. 태성그룹 회장 한태식의 목소리였습니다. 현관 계단 아래로 비닐봉지 서너 개가 나뒹굴고 있었는데 그게 이선자의 짐 전부였어요. 옷가지 몇 벌하고 수첩 하나,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산모 수첩이 비에 젖어가고 있었죠. 대저택 안에서 15년을 함께 산 흔적치고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운전기사 박 씨는 차고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오래 함께한 가정부 김 여사는 부엌 창문 뒤에서 앞치마로 입을 틀어막은 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올 수는 없었죠. 회장이 아무도 밖에 나가지 마 라고 못 박았으니까요. 2층 침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한태식의 그림자가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이선자가 고개를 들어 그 창을 올려다봤을 때 커튼이 스르륵 닫혔어요. 그게 남편이 보여준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이 비극이 시작된 건 그로부터 석 달 전이었어요. 석 달 전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원장실. 한태식이 묵직한 가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45, 태성그룹 회장. 건설과 유통을 아우르는 중견 대기업의 수장으로 이 병원의 신관 건립에도 투자를 한 사람이었죠. 원장 최병훈이 책상 건너편에서 엑스레이 필름도 아닌 서류 한 장을 밀었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는데요. 최병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의사라는 사람이 환자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자꾸 안경만 고쳐 쓰더라는 겁니다. 유감스럽지만 자연 임신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무정자증이에요. 한태식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진료실 안 시계 소리가 갑자기 크게 들리더라고요. 똑, 똑, 똑. 한태식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눈에 안 들어왔을 겁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확실한 겁니까? 네. 2차례 검사를 했고 결과가 동일합니다. 한태식은 서류를 소파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을 바라봤는데 원장실 창으로 보이는 병원 앞 은행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그 나뭇잎이 떨리는 게 마치 자기 손끝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진단서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이건 나중에야 밝혀지는 일이지만 그날 한태식이 받은 검사 결과는 처음부터 조작된 거였어요. 바로 일주일 전 경기도 이천의 한 골프장 클럽하우스. 한태준이 라운딩을 마치고 샤워까지 끝낸 뒤 2층 기빈실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태식의 친동생이자 태성그룹 부사장이었죠. 형보다 3살 아래인 42. 말끔한 인상에 부드러운 말투를 가졌지만 눈은 웃을 때도 차가운 사람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원장 최병훈이 들어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부사장님? 한태준이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본론부터 꺼냈어요. 형, 검진 결과. 제가 말한 대로 나오게 해주셔야 합니다. 최병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맥주잔을 받아들긴 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탁자 위에 다시 내려놨어요. 부사장님, 그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진단서 조작은 조작이 아니라 결과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전혀 달랐습니다. 탁자 위로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냈는데 안에는 병원 신관 증축 투자 계획서가 들어있었어요. 300억 규모였죠? 이 투자건 형한테 아직 보고 안 올렸습니다. 제 손에서 결정할 수 있어요. 투자를 미끼로 건 겁니다. 최병훈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맥주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리는 걸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요. 한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갔어요. 이게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었죠. 한태준이 형의 진단 결과를 조작시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태식에게 후계자가 생기면 안 됐던 거예요. 태성그룹 경영권은 현재 한태식이 쥐고 있었지만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유고가 생기면 지분과 경영권은 자연스럽게 동생에게 넘어가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형수 이선자가 임신이라도 하면 그 구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선수를 쳤죠. 석 달 전 어느 저녁 한태준이 형수 이선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수님, 형이 요즘 안색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건강검진 같이 한번 받으시는 건 어떠세요? 이선자는 시동생의 전화가 반가웠어요. 한태식은 워낙 바쁜 사람이라 집에서 건강 이야기를 꺼내면 귀찮아했거든요. 마침 전할 소식도 있었죠. 사실은요, 태준 씨. 아직 태식 씨한테도 안 말한 건데 임신인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태준은 거실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완벽하게 기뻐하는 척을 해냈죠.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형수님. 형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한태준은 최병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딱 한 줄이었어요. 일정 앞당기세요. 급합니다. 그리고 한태식이 진단 결과를 받은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한태식이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차 안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왔어요. 이선자가 보낸 거였죠? 여보, 오늘 저녁에 좋은 소식 있어요. 일찍 들어와요. 한태식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고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전원을 꺼버렸어요. 저녁 식탁은 이선자가 정성껏 차려놓은 상태였습니다. 갈비찜에 잡채까지. 특별한 날에나 하는 상차림이었죠. 이선자가 환한 얼굴로 맞은편에 앉으며 말을 꺼냈어요. 태식 씨, 사실은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한태식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도자기 밥그릇에 부딪히면서 짤그랑 하고 울렸는데 식탁 위의 공기가 그 소리를 기점으로 싸늘하게 바뀌었죠. 그 아이가 누구 아이냐? 이선자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보?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야. 한태식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찌개 그릇이 흔들리면서 국물이 식탁보 위로 번졌어요. 이선자는 의자에 못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을 마주했기 때문이죠.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어떤 처절한 확신 같은 것이었어요. 같이 병원 가서 확인하면 되잖아요. 다시 검사 받으면. 다시 확인했어. 2번이나. 이선자의 말이 막혔습니다.
한태식은 이미 원장에게 재확인 전화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물론 그 전화도 한태준이 미리 최병훈에게 대응 시나리오를 짜둔 덕분에 완벽하게 같은 답이 나왔죠. 회장님, 유감이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선자는 그 뒤로 사흘을 매달렸습니다. 울면서 설명하고 무릎까지 꿇었어요. 나는 당신밖에 없었다고. 이 아이는 분명히 당신 아이라고 목이 쉴 때까지 말했지만 한태식은 침실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한태식이 변호사를 불렀어요. 이혼 서류가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이선자는 서류를 보고도 한참 동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펜을 쥘 수가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한태식의 눈빛에는 이미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선자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찍고 나서 한마디를 했어요. 태식 씨,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 당신을 닮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한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린 채 서재 쪽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등이 보였는데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는 걸 이선자는 봤습니다. 하지만 한태식은 끝내 돌아보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밤 빗속에서 쫓겨난 겁니다. 대문 앞 인터폰에 대고 이선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태식 씨, 듣고 있죠? 인터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인터폰 표시등은 켜져 있었죠. 듣고는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선자는 배를 감싸 안고 대문에서 돌아섰습니다. 맨발이 빗물 위를 첨벙거렸어요. 비닐봉지 서너 개를 양손에 들고 골목길을 걸어 내려갔는데 뒤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큰 길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 뒷자리에 앉자마자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깨가 주체할 수 없이 흔들렸어요.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힐끗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의 불빛이 빗줄기에 일그러져 흘러가고 있었죠. 그 불빛 사이로 태성그룹 본사 건물에 파란 네온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선자는 그걸 바라보며 배 위에 손을 얹었어요.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 시각 성북동 대저택이 아닌 태성그룹 본사 부사장실. 한태준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채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요. 책상 위에는 서류 처리 하나 펼쳐져 있었는데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경영권 승계 1단계. 한태준이 펜을 들어 첫 번째 항목에 체크 표시를 했어요. 부정자증 진단 확보. 완료. 그리고 두 번째 항목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및 후계 가능성 제거. 창밖으로 똑같은 빗줄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 방 안의 공기는 차갑도록 고요했어요. 한태준이 서류철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형, 미안하게 됐네요. 하지만 이 자리는 원래 내 거였으니까. 빗소리만 창을 두드리고 있었죠. 이 밤 한 여자는 모든 것을 잃고 빗속으로 쫓겨났고 한 남자는 거짓 위에 서서 흔들리고 있었고 또 한 남자는 그 거짓을 설계한 책상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선자의 뱃속에는 아직 이 세상의 잔인함을 모르는 작은 생명 하나가 조용히 자라고 있었어요. 숨죽인 삶. 그 빗속의 밤으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의 허름한 원룸 골목.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이선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고무장갑을 낀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식당 설거지를 마치고 온 거였죠. 신발을 벗으려다 멈췄어요.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5살 민재가 부엌 바닥에 앉아 찬밥에 김치를 올려 먹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이 아이 손에 비해 커서 밥알이 반쯤 흘려가며 입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이선자가 급히 앞치마를 풀며 다가갔죠. 민재야, 깨어 있었어? 엄마가 데워줄게. 엄마 거 남겨뒀어. 밥그릇 옆에 접시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김치 2조각이 가지런히 올려져 있었습니다. 5살짜리가 엄마 몫을 따로 덜어놓은 거예요. 이선자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고무장갑을 끼고 있다는 걸 깨닫고 허둥지둥 벗어서 싱크대에 올려놨습니다. 왼손으로 아이의 머리카락을 넘기는데 손끝이 거칠어서 아이 이마에 까끌까끌 스치는 게 느껴졌어요. 천안에서의 생활은 그랬습니다. 식당 설거지, 공장 포장, 시장 좌판 정리. 이선자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딜 가든 한 가지가 발목을 잡았죠. 신원 보증이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직 서울 성북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전 신고를 하려면 이혼 후 정리해야 할 서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변호사를 쓸 돈도 없었고 관공서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새로 들어간 식당에서 사장이 주민등록 등본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성북동? 거기 고급 동네잖아. 아줌마, 사연이 있는 거야? 이선자는 아무 말 없이 등본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 식당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 시절 민재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눈이 빨갛게 부어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선자가 왜 그래? 누가 때렸어? 라고 물었더니 민재가 운동화 끈을 풀면서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아빠 없다고 그러는데. 엄마, 나 아빠 있어? 이선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이 운동화를 받아들고 현관에 가지런히 놓는 동작이 한 박자 느려졌어요. 아빠는 있어. 지금은 못 만나는 거야.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이선자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안았어요. 꽉 껴. 아이가 숨이 막힐 만큼 세게 안았는데 그건 대답 대신이었죠. 5년이란 시간을 천안에서 버텼지만 결국 한계가 왔습니다. 일자리는 불안정했고 아이 교육비는 점점 늘었어요. 결정적으로 민재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천안에서는 마땅한 학교 근처에 방을 구할 형편이 안 됐죠. 어느 밤 민재가 잠든 뒤 이선자가 부엌 식탁에 앉아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울 지도였어요. 손가락이 강남 쪽을 훑다가 멈췄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지도를 접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숨어 사는 건 끝내자. 배신. 들키지만 않으면 돼. 서울로 올라온 이선자가 찾아간 곳은 용역 청소 업체였습니다. 경력도 학력도 보증인도 필요 없는 곳이었죠. 면접이랄 것도 없었어요. 담당자가 이선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배치는 저희가 정합니다. 강남 쪽 대형 빌딩이에요. 배치표를 받아든 이선자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태성. 그룹. 심장이 발끝까지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담당자가 왜요? 거기 싫어요? 라고 물었지만 이선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가겠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첫 출근 날 태성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선 이선자의 발걸음이 한 군데서 딱 멈췄습니다. 로비 정면에 대형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태성그룹 창립 기념 사진이었어요. 한태식이 양복을 입고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 그 옆자리에 원래 이선자가 함께 서 있었던 사진이 있었을 텐데 다른 사진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요. 이선자가 걸레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등 핏줄이 붉어질 만큼요. 하지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그날부터 15년을 걸어가게 될 그 복도를요. 이선자는 스스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하나,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지 않는다. 둘, 회장이 출근하는 아침 8시 전에 임원층 청소를 끝낸다. 셋, 사내 식당은 가장 늦은 시간에 이용한다. 넷, 동료 누구에게도 과거를 말하지 않는다. 이 규칙들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어요. 15년 동안요. 하지만 완벽할 수는 없었죠. 어느 날 오후 이선자가 복도에서 청소 카트를 밀고 있는데 모퉁이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굵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그 목소리. 다음 주 이사회 전에 보고서 정리해놔. 한태식이 비서와 함께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이선자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는 게 귓속에서까지 들렸어요. 청소 카트를 돌려 세울 시간도 없었죠. 몸을 돌려 비상계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린 뒤 계단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을 두 손으로 누르며 숨을 몰아쉬었는데 등에 식은땀이 청소복 안쪽까지 배어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이선자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안 들켰어. 괜찮아. 세월은 그렇게 흘렀습니다. 5년이 10년이 되고 10년이 15년이 됐어요. 이선자의 머리에는 흰 가닥이 부쩍 늘었고 무릎은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유니폼을 입고 같은 청소 카트를 끌고 같은 건물을 돌았어요. 매일 밤 작은 수첩에 한 줄씩 적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그 사이 태성그룹 안에서도 변화가 있었죠. 한태주는 부사장에서 사실상의 2인자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법무팀장 조현식이라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심어뒀고
이사회에서도 발언권을 넓혀가고 있었어요. 회장 한태식은 여전히 정상에 있었지만 후계자 없는 오너라는 건 기업 세계에서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죠. 그리고 현재 이선자가 새벽 청소를 하다가 회장 집무실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보통은 이 시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리문 너머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태식이 홀로 책상에 앉아 있었죠. 등이 보였는데 어깨가 예전보다 많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서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닌 그냥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선자가 걸음을 멈추고 유리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꽂죠? 쯔죠? 쯔고죠?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을 겁니다. 당신도 외로웠을까요? 그때 집무실 안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태식이 일어서고 있었어요. 이선자가 재빨리 몸을 돌려 청소 카트를 밀며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려고 발끝으로 걸었는데 심장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복도 끝까지 걸어가서야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이선자는 다시 카트를 밀며 걸어갔습니다. 15년째 같은 건물, 같은 유니폼, 같은 침묵. 하지만 이선자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새벽 집무실에서 일어선 한태식이 문 앞까지 나왔었다는 겁니다. 복도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세제 냄새를 맡으며 한태식은 한참 동안 텅 빈 복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요즘 새벽마다 이 복도에서 세제 냄새가 나는 건 왜지? 그 한마디를 중얼거리고는 다시 집무실로 돌아갔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마주치지 않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이 새벽에 불과 15걸음이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그 15걸음을 무너뜨릴 사람은 지금 서울 외곽의 좁은 방에서 잠들어 있는 15살 소년이었습니다. 15살 한민재, 서울 외곽, 반지하 원룸이 이 소년의 세계 전부였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 하나, 화장실은 문을 열면 세면대에 무릎이 닿을 만큼 좁았어요. 장마철이면 벽 모서리에 곰팡이가 올라왔고 겨울에는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이불을 두 겹으로 덮어야 했죠. 하지만 민재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파트 단지 재활용 분리수거장에 가는 거였어요. 폐지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폐지 속에서 종이를 골라내는 거였죠. 남들이 버린 신문, 잡지, 그리고 가끔 사무실에서 나온 듯한 서류 뭉치들. 민재는 그걸 하나하나 펼쳐서 읽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분리수거장 한쪽 구석에서 투명 비닐에 묶인 서류 뭉치를 발견했는데 근처 무역회사에서 나온 것 같은 수출입 계약서였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종이를 민재는 주저앉아 읽기 시작했어요. 한자가 섞인 문장, 법률 용어, 조항번호. 처음엔 당연히 무슨 뜻인지 몰랐죠. 그래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 3층 구석 열람실. 민재가 법률 용어 사전을 빌려와서 계약서 옆에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대조하며 읽었어요. 사서 아주머니가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학생, 이런 책은 대학생들이나 보는 건데? 민재가 고개를 들며 대답했죠. 읽으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서가 피식 웃으며 지나갔는데 민재는 이미 다시 사전에 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도서관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민재의 눈이 보통 아이들과 달랐던 건 글을 읽는 수준이 아니라 글 속에 숨겨진 의도를 읽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중학교 국어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험 지문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서의 일부가 나왔는데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조항에 대한 해석 문제였죠. 반 아이대 32명 중에 정답을 맞힌 건 민재 하나뿐이었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답안지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한민재, 이건 법대생도 헷갈리는 문제인데 어디서 배운 거야? 그냥 읽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선생님이 뭔가 더 물으려 했지만 민재가 이미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있어서 말을 접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학교에서 돌아온 민재한테 들은 이선자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걱정이었죠. 민재야, 학교에서 너무 튀지 마.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 뭐가 문제야? 시험 잘 본 건데. 문제가 아니라 이선자가 말을 멈추고 싱크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수돗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이미 깨끗한 그릇을 다시 닦고 있었어요. 뭔가를 말하려다 삼킨 거였죠. 민재가 이런 능력을 실전에서 써본 건 동네 문구점 할머니 일이 처음이었습니다.
학교와 문구점을 30년 넘게 운영해온 강할머니가 어느 날 울면서 가게 문을 닫고 있었어요. 건물주가 갑자기 다음 달까지 나가라고 통보한 거였죠. 민재가 학교 끝나고 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건물 주인이 나가래. 임대료도 꼬박꼬박 냈는데 갑자기 다음 달까지 비우라고. 계약서 있어요? 강할머니가 서랍에서 구겨진 계약서를 꺼냈는데 민재가 그 자리에서 앉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다가 세 번째 장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할머니, 여기 보세요. 8조에 계약기간 내 임차인 귀책 사유 없이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계약기간이 아직 2년 남았잖아요. 건물주가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는 거예요. 강할머니가 안경을 고쳐 쓰고 민재가 가리키는 곳을 들여다봤지만 깨알 같은 글씨가 눈에 잘 안 들어왔어요. 하지만 민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죠. 이 조항 들이대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할머니가 맞아요. 결국 강할머니가 건물주에게 계약서를 내밀며 맞섰고 건물주는 변호사한테 확인해 본 뒤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가게는 지켜졌어요. 그 뒤로 동네에서 소문이 돌았죠. 문구점 앞에 사는 그 집 아들, 어린 게 서류를 기가 막히게 읽는다더라. 그 무렵 민재가 이선자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녁 밥상에서였어요. 반찬이라곤 콩나물 무침하고 계란 프라이가 전부인 식탁이었는데 민재가 젓가락을 멈추고 물었죠. 엄마, 사람들은 왜 글로 속여? 말로는 좋은 말만 하면서 종이에는 다른 걸 써놓잖아. 이선자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콩나물 하나가 젓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이선자는 대답 대신 손을 뻗어 민재의 머리카락을 넘겨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가가 붉어진 건 민재도 봤을 거예요. 이선자가 왜 대답을 못했는지 민재는 몰랐습니다. 15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밤이 떠올랐다는 걸, 이선자 자신이 바로 글에 속은 사람이었다는 걸 민재에게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세월이 더 흘러 민재가 15이 됐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었죠. 또래 아이들이 고등학교 진학 준비를 할 때 민재는 방과 후에 편의점과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선자의 청소 일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거든요. 그런데 어딜 가든 민재는 한 가지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였죠. 편의점 사장이 계약서를 밀어주며 여기 사인만 해 라고 했을 때 민재가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기 시작하자 사장 얼굴이 불편해졌어요. 야, 다 똑같은 거야. 그냥 사인해. 똑같지 않으니까 읽는 겁니다. 민재는 결국 계약서에서 야간 수당 누락 조항을 찾아냈고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사장이 혀를 차면서도 고쳐줬는데 그 뒤로 민재를 그 까다로운 애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민재한테 밀린 월급을 떼먹지는 못했죠. 민재의 방 벽에는 특이한 것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또래 아이들 방에 있을 법한 연예인 사진이나 게임 포스터가 아니라 이선자가 오랜 세월 동안 모아둔 신문 스크랩이었어요. 전부 태성그룹 관련 기사였죠. 태성그룹 해외 진출 가속, 한태식 회장 경영혁신상 수상, 태성그룹 2세 경영 공백 지속, 이런 기사들이 시간 순서대로 붙어 있었는데 이선자가 직접 오린 거였습니다. 민재가 어렸을 때는 관심을 안 가졌지만 요즘 들어 자꾸 눈이 갔어요. 어느 날 밤 이선자가 잠든 뒤에 민재가 벽 앞에 서서 기사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태성그룹. 이선자가 매일 출근하는 그 건물 이름이었죠. 엄마가 왜 하필 그 건물에서 15년을 청소부로 일하는지, 왜 이 기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오려 모았는지. 민재의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점점 커지고 있었지만 이선자에게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네가 조용히 사는 게 좋아. 눈에 띄면 위험해. 엄마, 대체 뭐가 위험한 건데? 이선자는 그 질문에 등을 돌리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수돗물 소리가 대답을 대신했죠. 민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그날 밤 민재가 책상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에 펜으로 또박또박 적었어요. 태성그룹, 회장 한태식, 엄마가 숨기는 것, 그리고 밑줄을 그었습니다. 수첩을 덮고 불을 끄려는데 벽에 붙은 신문기사 하나가 눈에 걸렸어요.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 간신히 보이는 기사 제목이었죠. 태성그룹 한태식 회장, 15년간 독신 경영, 후계자 부재, 최대 리스크. 민재의 눈이 그 기사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15년간 독신. 엄마가 쫓겨난 것도 15년 전. 우연이라기엔 숫자가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하지만 민재는 아직 그 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연결하기가 두려웠는지도 모르죠. 불을 끈 방 안에서 민재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대체 누구야? 바로 그 답을 민재는 생각보다 빨리 알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요. 그리고 선택의 순간, 그 답을 알게 되기까지 한 가지 사건이 먼저 터져야 했습니다. 새벽 4시 반, 태성그룹 본사 빌딩 지하 1층 복도. 이선자가 청소 카트를 밀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수천 번은 걸었을 그 복도였죠. 형광등 불빛 아래 왁스칠한 바닥이 번들거리고 있었고 이선자의 고무 운동화 밑창이 바닥에 삑삑 소리를 내며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카트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니, 카트가 무거운 게 아니라 이선자의 팔에 힘이 없었던 거였죠. 한쪽 손이 카트 손잡이에서 스르륵 미끄러졌습니다. 잡으려고 했지만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어요. 시야가 흐려지면서 형광등 불빛이 갑자기 눈부시게 퍼졌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려고 한 발을 옮겼는데 무릎이 먼저 꺾였어요. 쿵! 카트가 넘어지면서 세제통이 굴러가는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습니다. 이선자는 바닥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볼에 닿았는데 그 냉기가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졌죠. 눈을 감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한참 뒤에 같은 층 경비원이 발견했어요. 이 여사님 괜찮아요? 이선자가 응급실로 실려간 건 새벽 5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응급실 흰 커튼 안. 이선자가 수액을 맞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고 민재가 학교 교복을 입은 채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에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탈 돈도 없어서 버스 2번을 갈아타고 온 거였죠. 교복 셔츠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커튼을 열고 들어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아들입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필름과 검사 결과지를 들고 설명을 시작했는데 민재는 의학 용어를 잘 몰랐지만 의사의 표정에서 좋지 않다는 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가 안경 너머로 민재를 한번 보더니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해야 하나 망설이는 듯 입술을 다셨다가 결국 말을 꺼냈어요. 간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진행돼 온 건데 지금 상태로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6개월 이상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민재의 등이 딱 굳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바닥이 푹 꺼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15살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버티기였죠. 수술비가 얼마예요? 의사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민재의 눈이 한번 깜빡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한 뒤 의사가 나가자 커튼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복도 끝 비상구 앞까지 걸어가서 벽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었는데 이마를 대고 한참을 서 있다가 주먹으로 벽을 한번 쳤어요. 세게는 아니었지만 손등 관절에 피가 살짝 배어나왔습니다. 민재가 집에 돌아와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주유소 일을 합쳐서 모아둔 돈. 통장 잔고를 보는 민재의 표정이 천천히 무너졌어요. 수술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쳤으니까요. 카드론이라도 받아볼까 했지만 15살한테 대출을 해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동네 문구점 강할머니가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민재야, 많지는 않은데 흰 봉투를 내밀었는데 안에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달 용돈을 다 털어온 거였죠. 민재가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강할머니가 민재의 어깨를 토닥이며 돌아간 뒤 민재는 그 봉투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고마운데 이걸로는 안 됐죠. 정실로 돌아온 민재가 이선자 곁에 앉았습니다. 이선자는 수액줄이 꽂힌 손등을 이불 밑에 감추며 말했어요. 수술 안 해도 돼. 엄마는 괜찮아. 괜찮지 않잖아. 민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병실 안에 다른 환자도 있었기 때문에 이선자가 손을 내밀어 민재의 팔을 잡았어요. 목소리를 낮추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민재는 팔을 뿌리치지 않았을 뿐 입을 다물지도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 안 하면 6개월이래. 6개월이 괜찮은 거야? 이선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원 창으로 보이는 건 옆 건물 벽뿐이었는데
마치 아주 먼 곳을 보는 것처럼 눈이 멍했습니다. 그 돈이면 네가 1년은 더 살 수 있어. 엄마!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쇠다리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어요. 옆 침대 환자가 쳐다봤지만 민재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고개를 떨구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 긴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손가락 사이로 숨소리만 거칠게 새어나왔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앉는 기척이 났어요. 같은 병실 환자의 보호자였는데 나이 지긋한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가 자판기 커피를 한 잔 내밀며 말했어요. 아들이지? 나도 와이프가 여기 입원해 있어. 민재가 커피를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종이컵의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을 뿐이었어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세상이 말이 되냐. 아저씨가 한마디 내뱉고는 자리를 떴는데 민재는 그 말이 귓속에서 한참 동안 맴돌았습니다.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대답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재가 이선자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이선자가 입원하면서 갈아입을 옷을 가져가라고 했거든요. 옷장 안쪽에서 청소복을 꺼내는데 주머니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태성그룹 직원증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용역업체 소속 출입증이었죠. 사진 속 이선자의 얼굴이 지금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15년 전에 발급받은 거였어요. 사진 속 얼굴은 30 중반쯤 됐을까? 지금 병실에 누워있는 이선자와는 거의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재가 출입증을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15년. 엄마가 이 건물에서 15년을 버텨온 거였죠. 그것도 청소부로요. 벽에 붙어있는 태성그룹 신문 기사들이 시야 끝에서 아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선자가 병상에서 민재의 손을 잡았어요. 민재야, 엄마 대신 며칠만 나가줄 수 있겠니? 뭐? 청소 일. 결근하면 잘려. 잘리면 보험도 끊기고. 그러면 수술은 더 못해. 민재가 이선자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15년 동안 세제와 물걸레를 지어 온 손이었어요. 손등의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져 있었고 손톱은 짧게 닳아 있었죠. 민재가 입술을 깨물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이선자가 민재의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수액줄이 달린 팔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야, 그 건물에서 누구한테도 눈에 띄면 안 돼. 특히 위층 사람들한텐 절대. 왜? 이선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약속해. 제발. 민재가 물었죠. 엄마, 왜 그래? 대체 뭘 숨기는 거야? 이선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돌렸고 베개 위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어요. 민재가 더 이상 묻지 못한 건 화가 나서가 아니라 이선자의 떨리는 손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겠어. 약속할게. 민재는 그렇게 말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용역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입원하셔서 제가 대신 나가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담당자의 시큰둥한 목소리가 돌아왔죠. 몸만 오면 돼. 이름은 신경 안 써. 다음날 새벽. 아직 하늘이 캄캄할 때 민재가 이선자의 청소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선자에게는 좀 크던 유니폼이 15살 민재한테는 소매가 조금 짧았어요. 손목이 삐죽 나와 있었는데 접어 입을 시간도 없이 버스를 탔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빌딩 앞에 내렸을 때 새벽 공기가 차갑게 목을 감쌌어요. 빌딩 로비의 유리문 너머로 대리석 바닥이 번들거리는 게 보였고 정면에는 태성그룹의 커다란 로고가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그 로고를 올려다봤어요. 이선자가 15년 동안 매일 보았을 그 글씨, 매일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을 그 로비, 매일 숨을 죽이며 걸었을 그 복도.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대체 여기서 뭘 참고 살았던 거야?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 안쪽 안내 데스크 옆에 용역 직원 출입구가 있었는데 카드를 찍고 들어가는 순간 등 뒤에서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묘하게 무겁게 울렸어요. 마치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곳으로 발을 들여놓은 것처럼요. 그리고 실제로 민재는 이 건물 안에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이었어요. 태성그룹 본사 빌딩 안은 민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하 1층 용역 직원 대기실에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 아래 낡은 철제 사물함이 양쪽 벽을 따라 줄지어 있었어요. 세제 냄새와 고무장갑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고
한쪽 구석에는 어젯밤 쓰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쌓여 있었죠. 이선자가 15년을 드나든 곳이 이런 곳이었구나 하는 생각에 민재의 입이 굳어졌습니다. 선배 청소원이 말을 걸었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이선자와 같은 조였던 모양이었습니다. 이 여사님 아들이지? 엄마 많이 아파? 네. 며칠만 대신 나오라고 해서요. 그래, 힘들면 말하고. 회의 자체는 어렵진 않아. 다만 규칙이 몇 개 있어. 선배가 청소 카트를 끌며 엘리베이터 앞으로 걸어가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지하부터 20층까지는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돼. 근데 35층 이상은 임원층이라 오후 3시 이후에만 올라가. 회의 끝나고 사람 빠지면 그때 가는 거야. 그리고 38층은 회장실이 있는 층인데 거기는 특히 조심해. 회장님이 늦게까지 계실 때가 있거든.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짠즈 아증 회장실. 한태식이 있는 곳이었죠. 이선자가 15년 동안 피해 다닌 바로 그 층이었을 거예요. 오전은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민재는 시키는 대로 복도를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비웠어요. 걸레를 짜는 손이 아직 서툴러서 물이 바닥에 튀기도 했지만 몸을 쓰는 일에는 익숙했죠. 편의점 야간 알바에 비하면 차라리 나았습니다. 점심시간 사내 식당 구석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양복 입은 직원 2명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목소리를 낮추긴 했지만 식당이 워낙 조용해서 민재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오늘 해외 투자권 최종 검토한다며? 부사장님이 직접 주도하신 건데 내일 서명이래. 금액이 장난 아니라던데. 태성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더라. 해외 투자사 대표가 직접 온다나 봐. 민재는 밥을 먹으면서 그 대화를 무심코 흘려들었습니다. 남의 회사 일이니까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시판을 반납하러 가면서 그냥 스쳐 지나간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그때까지는요. 오후 3시 15분 선배 청소원이 무전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민재야, 35층부터 38층 회의실 청소 올라가. 회의 끝났다고 관리실에서 연락 왔어. 나는 동간 쪽 화장실 가야 돼서 너 혼자 해도 되지? 네, 괜찮아요. 민재가 청소 카트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35층 버튼을 누르려다가 잠시 멈췄어요. 38층 버튼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이선자가 위층 사람들한테는 절대 눈에 띄면 안 돼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관리실에서 청소하라고 한 건 38층 회의실까지 포함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38층에서 열렸을 때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어서 카트 바퀴 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어요. 벽에는 풍경화 액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걸려 있었고 복도 끝에 커다란 원목 문이 보였는데 회장실이라는 금색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재가 그 문을 힐끗 봤지만 지나쳤어요. 회의실은 회장실 맞은편이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기다란 원목 테이블 위에 물잔과 커피잔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의자가 이리저리 밀려나 있었습니다. 큰 회의가 있었던 흔적이었죠. 민재가 카트에서 쓰레기 봉투를 꺼내 휴지통부터 비우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위의 컵들을 트레이에 정리하고 의자를 밀어넣고 바닥을 훑어보는데 테이블 아래쪽 의자 다리 사이에 종이 몇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류 가방에서 흘린 모양이었어요. 민재가 몸을 숙여 종이를 집었습니다. 휴지통에 넣으려다가 눈이 저도 모르게 문서 상단에서 멈췄어요. 기밀 해외 투자 지분 양도 계약. 몸에 밴 습관이었죠. 계약서라는 글자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눈. 페이지 속에서 서류를 골라 읽던 그 버릇이 여기서도 발동한 거였습니다. 한 줄, 두 줄. 민재의 눈동자가 글씨를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조항은 평범했습니다. 해외 투자사가 태성그룹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태성그룹은 해외 시장 진출에 발판을 얻는다는 내용이었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투자 유치 계약서의 구조였어요. 그런데 8조를 지나 부속 조항으로 넘어가는 순간 민재의 눈이 멈췄습니다. 11조 3항. 투자 후 18개월 내 연평균 수익률이 기준 이하일 경우 을태성그룹은 갑해외 투자사의 경영지분 과반을 자동 이전한다. 민재가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건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겉은 투자 계약이었지만 속에 숨어있는 이 조항 하나로 회사 전체가 넘어갈 수 있는 구조였죠. 저 이거 내려갔어요.
부칙 2조에는 경영자문위임이라는 이름 아래에 이사회 의결권을 사실상 외부에 넘기는 조항이 들어 있었고 관할 법원이 한국이 아닌 해외 중재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이상하잖아. 민재가 중얼거리며 종이를 내려놓았어요. 아니,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점심때 들은 직원들의 대화가 되살아났죠. 내일 서명이래. 태성 역사상 최대 규모. 이 계약서에 내일 서명이 이루어지면 태성그룹은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재가 반사적으로 종이를 카트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 문으로 보안 요원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여기 아직 청소 중이야? 네, 거의 끝났습니다. 보안 요원이 회의실 안을 한번 둘러보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진 뒤 민재는 다시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종이를 카트 위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걸레질을 하면서도 눈이 자꾸 카트 위에 종이로 갔죠. 이선자가 15년 동안 이 건물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이유를 민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뭔가가 연결되어 있다는 직감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엄마가 매일 오려 모은 태성그룹 기사. 눈에 띄면 안 돼. 라는 경고.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수상한 계약서. 민재가 걸레질을 멈추고 일어섰습니다. 호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항상 가지고 다니던 수첩이었죠. 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빠르게 수첩에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11조 사망, 부칙 2조, 관할 중재원 조항. 펜을 쥔 손가락이 굳은 살 위로 힘을 줄 때마다 글씨가 또박또박 새겨졌어요. 다 적은 뒤 민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회장실 쪽에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내일 서명 일정 확정됐습니다. 부사장님 측에서 오전 RC를 요청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엽시. 민재가 수첩을 주머니에 넣으며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이선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 네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야. 하지만 동시에 어린 시절 자기가 했던 질문도 울렸죠. 엄마, 사람들은 왜 글로 속여? 지금 이 건물 안에서 누군가가 글로 속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좁은 반지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첩을 꺼냈다 덮었다를 반복했습니다. 엄마가 수술비를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온 그 건물, 15년을 숨죽이며 버텨온 그 자리. 거기서 벌어지려는 일을 모른 척 지나쳐도 되는 걸까? 새벽이 밝아올 무렵 민재가 일어나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손에는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오전 9시 55분 38층 회의실 앞. 안쪽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새어나왔습니다. 민재가 문 앞에 서서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갈비뼈 안쪽에서 쿵, 쿵, 쿵.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땀에 젖은 손바닥 위로 미끄러졌어요. 이선자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울렸습니다.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야. 민재가 손잡이를 돌렸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회의실 안에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청소복을 입은 15살 소년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회의실 상석에 앉아있는 사람과 민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태식. 15년 전 빗속에서 만삭의 아내를 내쫓은 바로 그 남자와 그 아내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처음으로 같은 공간에 선 순간이었죠. 물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방 안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12명 남짓한 사람들이 기다란 원목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는데 모든 고개가 문 쪽으로 돌아갔어요. 상석의 한태식, 그 오른편에 부사장 한태준, 왼편에 법무팀장 조현식, 테이블 맞은편에는 해외투자사 대표와 수행원 둘이 앉아 있었고 나머지는 태성그룹 임원진이었죠. 그 사이에 청소복을 입은 15살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2초쯤 정적이 흘렀을까요? 법무팀장 조현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지금 회의 중입니다. 조현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안경 너머로 민재를 위아래 훑어보더니 곧바로 옆에 앉은 비서를 향해 턱짓을 했어요. 내보내라는 뜻이었죠. 비서가 자리에서 일어나 민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기 관계자 외 출입 금지인데요? 나가주시겠어요? 비서의 손이 민재의 팔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
낮고 굵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로질렀습니다. 한태식이었어요. 창석에 앉은 채 민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빛에 뭔가 특이한 게 있었습니다. 호기심도 아니고 경계도 아닌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 같은 것이었죠. 뭘 말하고 싶은 거냐? 비서가 멈칫했고 회의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재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것 같았을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또렷했습니다. 이 계약서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한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화장을 끼고 있던 자세 그대로 고개만 살짝 돌려 민재를 봤습니다. 입꼬리 한쪽이 올라갔는데 비웃는 건지 당황한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죠. 한태식이 턱으로 민재에게 앞으로 나오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민재가 테이블 쪽으로 두 걸음 다가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 펼치며 말을 시작했어요. 이 계약은 표면적으로 해외 투자 유치 구조인데요. 11조 사망에 특이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임원 한 명이 코웃음을 쳤어요.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는데 아마 청소하는 애가 계약서를 읽었다고 쯤 되는 말이었을 겁니다. 민재는 그 시선을 의식했지만 수첩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투자 후 18개월 내에 연평균 수익률이 기준 이하일 경우 태성그룹 측 경영 지분 과반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 수익률이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거의 불가능한 수치로 설정되어 있어요. 코웃음 치던 임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자기 앞에 놓인 계약서를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민재가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칙 2조에 경영 자문 위임이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건 이름만 자문이지 실질적으로는 이사회 의결권을 외부에 넘기는 구조와 같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아까까지 비웃던 시선들이 하나둘 계약서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 한 명이 안경을 고쳤으며 부칙 페이지를 넘기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 부분 내가 놓쳤네. 그 한마디가 회의실 공기를 뒤집었습니다. 놓쳤다는 건 민재의 지적이 맞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조현식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이건 국제투자계약의 표준 관례입니다. 도속 조항은 어디까지나 보호장치일 뿐이고 과잉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볼펜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민재가 조현식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15살 소년의 눈과 40 넘은 법무팀장의 눈이 마주친 거죠. 표준 관례라면 왜 분쟁 관할이 한국 법원이 아니라 해외 중재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현식의 볼펜이 멈췄습니다. 한국 기업 간 국내 거래도 아니고 양측 합의하에 양측 합의라면 한국법 관할도 가능하죠. 일부러 해외 중재원으로 돌린 건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 법원에서 다투지 못하게 막으려는 의도 아닌가요? 조현식의 입이 닫혔어요. 있죠? 니죠.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조현식의 손이 무릎을 꽉 쥐고 있었는데 양복 바지에 주름이 잡힐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죠. 그 와중에 한태식은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말 내용을 듣고 있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용이 아니라 민재 자체에 시선이 붙어버린 거예요. 민재가 계약서를 짚으며 설명할 때 오른손 검지로 종이 위에 글자를 콕콕 누르는 습관이 있었는데 한태식의 젊은 시절 버릇과 똑같았어요. 회의 때마다 서류 위에 핵심 문구를 검지로 찍어가며 읽던 한태식의 습관. 옆에서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눈치챘을 정도였죠. 그리고 목소리. 아직 변성기가 남아있는 목소리였지만 문장 끝을 살짝 올렸다 내리는 억양이 묘하게 귀에 감겼어요. 한태식이 자기도 모르게 오른손을 들어 자기 귀를 만졌습니다. 민재의 오른쪽 귀. 윗부분이 살짝 접히는 모양이었는데 한태식 본인의 귀와 판박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내 아버지 귀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 귀 모양이었죠. 한태식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떨리는지 본인도 몰랐을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을지도 모릅니다. 15년 전 빗속에서 돌아섰던 밤이, 잊었다고 생각했던 그 밤이 아무 예고 없이 가슴 안쪽에서 쿵 하고 치밀어 올랐으니까요. 그때 테이블 맞은편에서 움직임이 있었어요. 해외 투자사 대표가 서류를 탁 덮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통역을 통해 한마디를 전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서명은 재검토 후에 다시 일정을 잡겠습니다.
수행원 둘이 서류를 챙기며 따라 일어났고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한태준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어요. 의자 팔걸이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고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대신 조연식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날카로운 칼 같은 눈짓이었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리며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이거 한번 다시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이 법무팀이 사전 검토를 제대로 한 거 맞아? 라고 받아쳤습니다. 조연식이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회의실이 어수선해진 사이 민재는 조용히 몸을 돌려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할 말은 했으니까요. 아니, 해도 되는 말이었는지조차 확신이 없었어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고 등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카트를 잡으려고 복도로 나서는데 등 뒤에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깐, 학생, 이름이 뭐예요? 민재가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민재요. 그리고 카트를 끌며 복도를 걸어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튼을 누르는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죠. 회의실 안.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뒤 한태식이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테이블 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이 한 지점에 멈춰져 있었어요. 민재가 서 있던 자리. 카펫 위에 고무 운동화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태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아까 비서에게 민재가 남기고 간 이름을 되뇌었어요. 한민재. 그리고 자기 오른쪽 귀를 다시 한번 만졌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태식은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다시 물었죠. 회장님, 다음 일정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한태식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한마디를 했어요. 그 애. 한민재라고 했지? 용역업체를 통해서 온 거면 어머니 이름도 올라와 있을 거야.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확인해볼까요? 해봐. 한태식이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간 뒤에도 한동안 불을 켜지 않았어요. 창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책상 위를 비추고 있었는데 한태식은 그 빛 속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민재, 한민재. 그 성이 걸렸어요. 같은 성이었죠. 물론 한 씨는 흔한 성이니까 그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귀 모양, 그 손가락 습관, 그 목소리의 억양까지 겹쳐지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한태식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오래된 앨범 한 권이 들어있었는데 펼쳐보니 사진 한 장이 빠져 있었어요. 이선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던 자리. 누군가 뺀 건지 스스로 뺀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빈자리를 손가락으로 쓸어보다가 한태식이 앨범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비서실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용역업체 쪽에서 확인했는데요. 한민지 학생 어머니 성함이 한태식의 손이 수화기 위에서 멈췄어요. 이선자입니다. 회장실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천박 햇살이 그대로인데 방 안의 공기만 한순간에 차가워졌어요. 한태식의 입술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수화기를 쥔 손등 위로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이선자. 그 이름 석자가 수화기 너머로 떨어졌을 때 한태식의 세계가 한 박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이 쭉 내려갔어요. 비서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5년 전 빗속에서 대문을 닫던 밤. 인터폰 너머로 들렸던 선자의 마지막 목소리가 고막 안쪽에서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회장님? 회장님, 들으시고 계십니까? 한태식이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책상 위에 두 손을 짚었는데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이선자가 이 건물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5년 동안요. 같은 건물, 같은 공기, 같은 엘리베이터. 그 사이를 15년이나 오가면서 한태식은 단 한 번도 이선자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눈치채지 못한 게 아니라 볼 수 없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회장과 청소부 사이의 거리란 그런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선자의 아들이
오늘 회의실에서 계약서의 함정을 짚어낸 바로 그 소년이라는 거죠. 한태식이 앨범의 빈자리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사진이 있었더라면 젊은 시절 이선자의 얼굴을 지금의 민재와 비교해 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사진은 이미 사라져 있었어요. 같은 시각, 한태준의 사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한태준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잡아당기며 조현식을 노려봤어요. 저 청소부 새끼가 대체 뭐냐? 조현식이 태블릿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용역업체 임시 인력입니다. 이름은 한민재, 15살이고요. 어머니가 원래 이 건물 청소원인데 입원해서 대신 나온 겁니다. 15살짜리가 계약서를 읽어? 법무팀 변호사 5명이 못 잡은 것? 한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조현식이 다음 줄을 읽는 순간 사무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이선자입니다. 태성빌딩 용역 청소원. 근무 연수 15년. 한태준의 손이 넥타이에서 떨어졌어요. 이선자. 15년 전 자기가 설계한 음모로 쫓겨난 바로 그 여자였죠. 한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입술을 한번 핥고 창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생각을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이선자가 이 건물에 있었다고? 네. 15년 전부터요. 한태준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그래서 뭐 형수가 여기서 청소를 하든 빨래를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저 애가 오늘 서명을 날려버렸다는 거야. 조현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죠. 투자사 측에서 재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서명 일정이 밀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계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어요. 한태준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어요. 커피잔이 받침 위에서 달그락 흔들렸고 조현식이 어깨를 움찔했습니다. 저 애를 내보내. 오늘 중으로. 그날 오후 태성그룹 관리부서에서 용역업체로 전화 한 통이 갔습니다. 한민재라는 임시인력. 오늘부로 출입정지시켜주세요. 사유는 보안규정 위반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용역업체 담당자가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민재 씨,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됩니다. 민재가 지하 대기실에서 청소복을 벗다 말고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멈췄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윗선에서 결정된 겁니다.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민재가 전화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 통화 종료 표시가 떠 있었는데 그걸 보는 눈빛이 천천히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화가 난 건지 예상한 건지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사물함에서 이선자의 청소복을 꺼내 비닐봉지에 담으며 민재가 혼잣말을 했어요. 역시 이렇게 되는구나. 선배 청소원이 대기실로 들어오다 민재를 봤습니다. 벌써 끝났어? 너 38층에서 무슨 일 있었다며? 위에서 난리래.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된다고 하네요. 뭐? 이 여사님 대신 나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민재는 대답 대신 짐을 챙겼습니다. 사물함 문을 닫는 소리가 철컥 울렸어요. 선배가 뭔가 더 물으려 했지만 민재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나가버렸죠. 건물 밖으로 나온 민재가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선자에게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일 잘했어? 건물 사람들 다 잘해줘. 전화기 너머로 이선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다행이다. 무리하지 말고. 응. 엄마, 밥 먹었어? 먹었어. 걱정 마. 전화를 끄는 민재의 손이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만큼 세게요. 그 무렵 한태준은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조현식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투자사 측에 연락해. 어제 소동은 해프닝이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 완료했다. 서명 일정을 이번 주 내로 다시 잡자고 전해. 조현식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계약서는 어떻게 할까요? 저 애가 지적한 조항이 이미 임원들한테 알려졌으니까. 문구를 바꿔. 내용은 유지하되 표현만 다듬어서 눈에 안 띄게 만들어놔. 한태준이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돌리며 말을 이었죠. 그리고 저 청소부 모자. 어머니가 뭔가 아는 게 있을 수도 있어. 이선자 쪽도 정리해. 조현식이 잠시 머뭇거렸어요.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요. 병원비 지원 끊어. 용역업체 소속이면 회사 간접보험으로 커버되고 있을 거 아니야. 보험 적용 대상에서 빼면 알아서 조용해지겠지. 조현식이 메모를 하면서도 펜 끝이 한번 멈칫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한편 38층 회장실. 한태식이 서재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아까는 사진이 빠진 페이지만 봤지만 이번에는 앨범 전체를 처음부터 넘겨봤어요. 결혼 전 데이트 사진, 신혼여행 사진, 새집 앞에서 찍은 사진. 그 사이사이에 이선자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도 카메라를 피하는 사진도 있었는데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한태식의 손끝이 느려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서 다시 빈자리를 만났습니다. 사진이 빠진 자리. 누가 빼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거지? 한태식이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 빌딩 유리창들이 노을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고 있었는데 한태식의 눈에는 그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회의실에서 민재가 남기고 나간 이름. 한민재, 어머니 이선자, 성씨 한, 그 귀 모양, 그 손가락 습관, 15년 전 이혼, 15년간 독신. 점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지만 한태식은 아직 그것들을 선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연결하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선을 그어버리면 15년간 자기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니까요. 같은 밤, 건물 밖. 민재가 태성그룹 본사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8층 회장실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민재가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제 적어둔 계약서 핵심 조항이 빽빽하게 쓰여 있었죠. 이 안에 뭔가가 있어. 엄마가 15년 동안 숨긴 것도, 내가 오늘 본 것도 다 연결되어 있어. 수첩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민재가 돌아섰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한민지 씨 보호자시죠? 어머니 이선자 환자분 건인데요. 내일부터 보험 적용이 중단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수술 일정을 잡으려면 선수금을 먼저? 민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보험이 끊겼다고요? 엄마가 해고된 것도 아닌데 보험이 갑자기 끊길 리가 없었어요. 누군가 손을 쓴 거였죠. 민재가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손등 힘줄이 볼록 솟아올랐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다시 태성그룹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38층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민재의 눈에는 이제 그 불빛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가서 마주해야 할 곳으로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민재가 중얼거린 그 한마디에는 15살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운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지하방 천장의 물 얼룩을 바라보며 뒤척이다가 새벽 4시쯤 일어나 세수를 했어요. 차가운 수돗물이 얼굴을 때렸는데 정신이 또렷해지면서 오히려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보험이 끊겼다는 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을 썼다는 뜻이었고 그 누군가는 어제 회의실에서 민재를 노려보던 사람들 중 하나일 거였죠. 아침 7시 민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선자는 수액을 맞으며 누워 있었는데 잠이 덜 깬 얼굴이었어요. 민재가 침대 옆 의자에 앉자 이선자가 고개를 돌리며 웃어 보였습니다. 일찍 왔네. 오늘 건물에 안 가도 돼?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수첩을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이선자의 웃음이 사라졌어요. 눈동자가 수첩 위에 멈췄는데 거기에 적힌 태성그룹이라는 글자가 보였을 겁니다. 없어. 무슨 소리야? 엄마. 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화가 난 게 아니라 더 이상 피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태성그룹, 회장 한태식, 그리고 엄마가 15년 동안 그 건물에서 일한 이유. 다 말해줘. 이선자의 손이 이불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수액줄이 팽팽하게 당겨졌어요. 입술이 벌어졌다 닫히기를 3번.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선자의 얼굴 위로 그림자와 빛이 반씩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보험이 어제 갑자기 끊겼어. 아무 이유 없이. 엄마가 해고된 것도 아닌데. 이선자의 눈이 커졌어요. 보험이 끊겼다는 말에 몸을 일으키려 했는데 민재가 어깨를 잡아 눕혔습니다. 움직이지 마. 대신 말해줘. 진짜로. 병실 안이 오래도록 조용했습니다. 옆침대 환자는 다행히 검사를 받으러 나가 있었어요. 이선자가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네 아버지야. 민재의 등이 의자 등받이에 딱 붙었어요. 숨이 한 박자 멈춘 것 같았죠. 하지만 얼굴에는 놀라움보다
뭔가를 확인한 사람의 표정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미 감으로는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한태식, 태성그룹 회장. 그 사람이 15년 전에 나를 쫓아냈어. 네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뭐? 병원에서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그런데 내가 임신을 했으니까 당연히 의심한 거지. 민재가 수첩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수첩 모서리가 구겨지고 있었는데 민재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뭔데? 그 진단이 맞으면 나는 대체 진단이 조작된 거야. 이선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15년 동안 혼자 삼키고 있던 말을 처음 내뱉는 거였으니까요. 엄마는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나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아무도 안 믿어줬어. 남편도, 병원도, 변호사도.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어요. 창 쪽으로 걸어가서 등을 보인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보였는데 숨을 고르고 있는 거였죠. 대체 누가? 왜 진단을 조작해? 이선자가 베개 옆에 있던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비닐에 쌓여 있었는데 15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것처럼 모서리가 눌려 있었어요. 이선자가 비닐을 벗기며 말했습니다. 이혼당하고 나서 짐을 쌀 때 서재에서 몰래 가져온 거야. 당시에는 이게 뭔지도 잘 몰랐어.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니까 전부 연결이 되더라. 봉투 안에는 종이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이선자가 하나씩 꺼내며 침대 위에 펼쳤습니다. 첫 번째는 15년 전 이혼 서류였어요. 이선자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두 번째는 당시 병원 진단서 사본, 무정자증이라는 진단명이 적혀 있었는데 아래쪽에 원장 최병원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핵심이었어요. 메모 한 장이었는데 병원 편지지에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어요. 한태진 부사장님께 요청하신 대로 검사 결과를 조정했습니다. 건당 추가 비용은 별도 협의 부탁드립니다. 밑에 최병훈이라는 서명이 있었어요. 민재가 돌아서서 그 메모를 들여다봤습니다. 글씨를 읽는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읽고 나서 메모를 내려놓았습니다. 한태준, 부사장. 민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어제 회의실에서 나를 노려보던 그 사람이지? 이선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이야. 한태식의 친동생. 처음부터 회사를 노렸어. 민재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15년 전 조작된 진단, 쫓겨난 어머니,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해외 투자 계약. 같은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15년의 시차를 두고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선자가 수액줄이 달린 팔로 이불을 밀치며 일어나려 했어요. 내가 직접 가야 해. 엄마, 지금 몸이 15년을 기다렸어. 더는 못 기다려. 이선자의 눈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술도 못 받고 누워있는 몸이었지만 눈빛만은 15년 전 빗속에서 대문 앞에 섰을 때와 같았어요. 무너지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죠. 민재가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선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소리치는 게 아니라 부축하려는 거였어요. 택시 안에서 이선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매일 그 사람 동선을 피하면서도 건물을 떠나지 않은 건 언젠가 이 순간이 올 거라 믿었기 때문이야. 민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선자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이선자의 손가락이 차갑고 가늘었습니다. 15년 동안 세제와 걸레를 쥐어 온 손이었죠. 태성그룹 본사 38층. 회장실 문 앞에 이선자와 민재가 섰습니다. 비서가 막으려 했지만 이선자가 약속 없이 왔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만나실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비서가 당황하며 인터폰을 들었고 안쪽에서 한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이미 이선자라는 이름을 확인한 뒤였으니까요. 문이 열렸어요. 한태식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고개를 들다 그대로 멈췄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15년이라는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거죠. 머리가 하얘졌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매는 그대로였어요. 빗속에서 마지막으로 올려다봤던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한태식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무릎에 힘이 빠졌는지 책상 모서리를 잡고 겨우 버텼어요. 이선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입을 열었습니다. 태식 씨, 당신은 속은 겁니다.
한태식의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선자가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15년을 품고 다닌 봉투였죠. 이건 당시 진단서예요. 그리고 이건 태준 씨가 병원장한테 보낸 메모 사본이에요. 한태식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종이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단서를 보고 메모를 보고 다시 진단서를 봤어요. 눈동자가 같은 문장 위를 3번, 4번 오갔는데 읽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없어서 반복하는 거였죠. 이게 사실이야? 이선자가 대답 대신 민재를 돌아봤어요. 민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태식의 눈과 민재의 눈이 마주쳤어요. 어제 회의실에서 스쳐 지나간 시선이 아니라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한 거였습니다. 이선자가 말했어요.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민재가 당신 아들이에요. 한태식이 서류를 쥔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면서 바퀴 소리가 조용한 회장실에 울렸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는데 손가락 사이로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 한마디가 15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전부 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한태식이 얼굴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벌겋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선을 돌려 민재를 다시 봤어요. 귀 모양, 손가락, 눈빛. 어제 회의실에서 느꼈던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의 정체를 이제야 알게 된 거죠. 한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계약도 같은 놈이 한 거야? 이선자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태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흔들림이 거치고 그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것이 올라왔어요. 15년 동안 동생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2번이나 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한태식이 책상 위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오늘 중으로. 인터폰 너머에서 비서실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이요? 사유를 뭘로? 한태식이 끈듯이 말했습니다. 사유는 내가 말한다. 그리고 한태준 부사장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마. 인터폰이 꺼졌어요. 회장실 안에 3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같은 공간에 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직 서로에게 건넬 말은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순서가 아니었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으니까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건 그날 오후 4시였습니다. 한태준과 조현식은 예고 없이 불려왔어요. 회의실에 들어선 한태준의 표정은 평소와 같았습니다. 여유로운 미소에 양복 단추까지 말끔하게 채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는 한태식의 얼굴을 본 순간 한태준의 걸음이 반박자 느려졌어요. 형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한태식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 안건은 하나야. 해외 투자 계약 전면 재검토. 한태준의 눈꺼풀이 한번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웃음을 띠며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형, 그 건은 이미 법무팀에서 검토가 끝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재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청소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선자가 병원 앞 옷가게에서 급하게 사준 흰 셔츠에 검은 바지. 15살 소년의 어깨에는 아직 옷이 좀 컸지만 얼굴은 달랐어요. 이틀 전 떨리는 목소리로 문을 열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한태준이 민재를 보는 순간 미소가 사라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자격도 없는 사람을. 한태식이 한태준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결정한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임원 10명의 시선이 민재와 한태식 사이를 오갔습니다. 민재가 준비한 자료를 배포했어요. 새벽에 수첩에 적어둔 내용을 정리하고 이선자가 가져온 서류와 대조한 것이었죠. 계약서 원본과 수정본을 나란히 놓고 부속 조항의 핵심 함정을 하나씩 짚어갔습니다. 11조 3항의 문구가 수정본에서 바뀌어 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표현만 돌려놓은 겁니다. 임원 한 명이 두 문서를 대조하다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이 자료에 따르면 법무팀 사전 검토 기록이 없는데요. 시선이 조현식에게 쏠렸습니다. 조현식이 넥타이 매듭을 만지며 대답했어요. 절차상 문제가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관행으로 수천억짜리 계약을 검토 없이 올립니까? 다른 임원이 받아쳤고 조현식의 입이 닫혔습니다. 한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회사 기밀 유출입니다. 외부인이 내부 문서를 열람한 건 보안 위반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부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분위기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태식이 테이블에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기밀 유출? 그보다 이 계약이 통과됐으면 회사가 누구 손에 넘어갔을지를 먼저 생각해. 그리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선자가 15년 동안 보관해온 그 봉투. 병원장 최병훈이 한태준에게 보낸 메모 사본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이것도 관행이냐?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이 메모를 돌려 읽기 시작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이 변해갔어요. 한태준의 얼굴에서 여유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갔고 의자 팔걸이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건 오래된 서류고 진위도 확인 안 된 거 아닙니까? 한태식이 한태준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형제가 같은 눈높이에서 마주본 건 오래간만이었을 거예요. 진위 확인은 내가 한다. 오늘부터. 한태식이 법률 대리인에게 지시해 해외 투자 계약을 공식 중단시켰습니다. 동시에 내부 감사팀에 법무팀 전수조사를 명령했어요. 조현식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회의실 입구에 서 있던 보안요원 2명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감사가 끝날 때까지 외부 접촉을 금합니다. 조현식의 얼굴이 백지처럼 하얘졌어요. 한태준이 마지막으로 한태식을 향해 말했습니다. 형, 이러면 후회합니다. 한태식이 한태준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느렸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닿았습니다. 후회는 15년 전에 이미 시작됐다. 한태준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서류를 챙기지도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죠. 회의실이 비워지고 민재와 한태식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빈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어요. 한태식이 돌아서서 민재를 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입을 열었다 닫기를 2번. 고맙다. 민재가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글을 읽은 겁니다. 한태식의 입가에 쓸쓸한 웃음 같은 것이 스쳤어요. 웃음이라 부르기엔 너무 옅었고 후회라 부르기엔 너무 늦은 표정이었습니다. 민재가 서류를 챙겨 회의실을 나서려는데 한태식이 등 뒤에서 한마디를 더 했어요. 민재야. 민재의 발이 멈췄습니다. 한태식이 민재를 이름으로 부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2초쯤 멈춰서 있다가 고개만 살짝 돌렸어요. 네. 그 한 글자가 회의실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한태식은 빈 회의실에 혼자 서서 민재가 나간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었죠. 오히려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회사를 지키는 것보다 서류의 함정을 밝히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 15년이라는 시간 위에 놓인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하는 문제가요.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태준은 경영권 침해와 서류 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고 조현식도 함께 구속됐어요. 태성그룹 관련 뉴스가 매일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이선자는 병실 침대에 기대어 그 뉴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태준이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을 때 이선자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통쾌해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기다려온 일이 끝났다는 듯이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어요. 이선자의 수술은 사흘 전에 끝났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수술비는 한태식이 전에 부담했는데 민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간호사에게서 들은 뒤였죠. 엄마, 왜 받은 거야? 그 사람 돈. 이선자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거절할 힘이 없었어. 그리고 그 사람도 속죄가 필요하니까. 민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턱에 힘이 들어간 채로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어요. 그 무렵 한태식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아닌 곳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성북동 대저택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빠져있던 이선자의 사진 자리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이혼 당시 자기 변호사였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선자 씨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나?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죠.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더군요. 아이는 당신을 닮을 겁니다. 라고요. 한태식이 찻잔을 들다 멈췄어요. 찻잔 안에서 차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는데 그건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테이블 위에 한 점을 바라봤어요. 퇴원 후 첫 번째 주말이었습니다. 이선자와 민재가 동네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된장찌개에 밥 2공기, 반찬 4접시. 이선자가 퇴원 후 처음으로 밖에서 먹는 밥이었죠. 김치를 집으며 역시 밥은 밖에서 먹어야 맛있어 라고 말하는데 식당 유리문이 열렸어요. 한태식이 서 있었습니다. 양복이 아니었어요. 회색 점퍼에 면바지. 패성그룹 회장이 아니라 그냥 환갑을 바라보는 남자의 차림이었죠. 이선자와 민재가 동시에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한태식이 두 사람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어요. 의자를 빼는 소리가 작은 식당 안에 울렸고 식당 아주머니가 물컵을 하나 더 가져다 줬습니다. 한태식은 물컵을 손으로 감쌌는데 마시지는 않았어요. 세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 트로트 노래가 작게 흘러나왔어요. 한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야. 민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밥그릇 옆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미안하다. 민재가 한태식을 바라봤어요. 2초쯤 시선을 마주치다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 너무 늦었습니다. 한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다. 식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텔레비전 속 트로트 가수의 목소리만 공간을 채우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세 사람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식당 아주머니가 반찬 접시를 들고 다가왔어요. 세 분이 가족이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쪽, 이쪽, 산쪽. 이선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네, 가족이에요. 민재가 이선자를 돌아봤습니다. 이선자는 아주머니를 향해 웃어 보이고 있었는데 눈가에 주름이 깊게 잡혀 있었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쓰지 못했던 단어를 처음으로 입 밖에 꺼낸 거였죠. 한태식이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얼굴에는 뭔가 풀린 사람의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이선자가 한태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식 씨, 그때 나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다고 매일 생각했어요. 한 번이라도 내 말을 들어봤으면. 한태식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어요. 물컵 옆에 놓인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지금이라도 듣겠다. 이선자가 고개를 돌리며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소리 없이 빠르게요.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한태식이 고개를 들어 민재를 올려다봤어요. 앉아있는 아버지와 서있는 아들. 눈높이가 달랐지만 시선은 정확히 마주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유리문에 손을 대고 밀려는 순간 멈췄습니다. 등을 보인 채 1초, 2초. 그리고 고개만 살짝 돌렸어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한태식의 입가에 웃음이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은 게 아니었습니다. 입꼬리가 겨우 올라간 정도였는데 그게 이 사람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지어본 온전한 웃음이었습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민재가 나갔어요. 식당 밖 골목을 걸어가다 멈춰서서 호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쪽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어린 시절 이선자와 둘이 찍은 사진. 선자가 웃고 있었고 서너 살짜리 민재가 선자 무릎에 앉아 카메라를 보고 있었죠. 사진 왼쪽에 빈 공간이 있었어요. 원래 누군가가 더 있었는데 잘려나간 것 같은 자리. 민재가 그 빈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다시 걸어갔어요. 식당 안. 이선자와 한태식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식어 있었어요. 이선자가 숟가락을 들어 한 숟가락 떠보더니 말했습니다. 식었네요. 한태식이 대답했어요. 다시 시켜도 되지 않겠나. 이선자가 슬며시 웃었습니다. 크게 웃은 게 아니라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15년치 무게가 내려앉은 뒤에 가벼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태식이 아주머니를 불러 찌개를 하나 더 시켰어요. 새찌개가 나오기까지의 그 몇 분 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은 침묵이었어요. 15년 동안 같은 건물에서 15걸음 거리를 두고 살았던 두 사람이 이제야 같은 밥상 앞에 앉아 있는 거였으니까요. 뜨거운 찌개가 나왔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어요.
이선자가 숟가락을 들었고 한태식도 따라 들었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밥을 먹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지식의 힘을 보여줍니다. 15살 민재가 가난 속에서도 독학으로 계약서를 읽는 능력을 키워 거대한 음모를 밝혀내는 과정은 배움이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도구임을 일깨웁니다. 또한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믿음, 가족 간의 신뢰와 용서, 그리고 늦었더라도 책임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통해 인간의 도덕적 성장을 담아냅니다. 시청자에게 정직과 성실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